안녕하세요. 채우 매직 국어의 채우입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이상의 날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날개. 이상.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소설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바람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선생님이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놈이 영화 잡지사 기자였거든요, 원래. 근데 타락천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이죠. 선생님 뭐 21살? 20살? 이쯤 때. 이걸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 친구놈한테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이 타락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게 그런 사연이 있어? 그게 뭐 심오한 의미가 있어? 물론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 다음날 바로 타락천사를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물론 타락천사의 줄거리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되게 오래된 일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상의 날개란 작품도 그러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건 글씨구나 그러고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소설인데, 이게 소설이야? 이게 뭐 의미가 있어? 근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 소설 안에 담긴 의미들이 무언지 알게 되면, 이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딱 끼어 있는 것들이 미스코시 옥상에서 정오의 사이렌과 함께 팍 터지거든요. 그때의 어떤 포텐을, 그때 터지는 것들을 한번 몸소 느끼고 전율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이론 중에 하나는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설들은 등장인물이 나와갖고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사건이 있고 줄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한 소설들은 한 명의 서술자의 내면 의식들을 그냥 쭉 일정한 방향으로 물 흐르듯 쭉 흘러가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징들은 뭐 일정한 줄거리 같은 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인과성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 이런 복선에 의해서 그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내가 이게 연상됐으면 이거대로 그대로 쭉 따라가는, 그래서 소설이 좀 어렵긴 하죠. 자, 우리 수능에 나올 만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한 소설들은요, 1번 뭐 선우휘라는 사람의 불꽃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불꽃. 그 다음 2번 오상원이라는 사람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고요. 각각의 줄거리들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박태원의, 이런 건 고등학교 문학교 가서에 많이 나오죠. 좀 깁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1일 하루. 그 다음 최인훈이라는 사람의, 우리 얼마 전에 다룬 광장이라는 소설. 근데 광장 워낙 기니까 좀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작품이 이상의 날개, 이걸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뭐 오리발로 최윤이라는 사람의 푸른 기차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이 소설은 확실히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한 게 맞습니다. 근데 수능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 갖고, 근데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작품들, 수능 모의고사에서 문학작품의 장점은 그 문학작품을 싣고 그 뒤에 작가와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5개를 본문을 보면서 이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한 소설이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문제 내기 훨씬 편하겠죠. 우리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작품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한 소설이다 라는 문제를 꼭 내기 위해서 낸 지문이에요. 꼭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외운 이 작품이 아니면 이러한 보기가 나왔을 때 바로 오답으로 지울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팁을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날개는 제일 처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 문장도 되게 멋있는 건데, 박제가 뭔지 아시나요? 꿩 같은 거 한 마리 잡으면 그거를 이렇게 딱 박제해 놓은 거, 이런 사냥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박제라는 건 어떤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생명력.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다. 이상은 나쁘게 생각하면 거만한,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좋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글의 천재라는 인물도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서술자. 천재긴 천재인데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박제된 천재다.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목표나 이런 것들을, 천재적인 능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서럽다. 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첫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날개, 이게 소설로도 유명한 작품이고 이상은 시인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오감도라는 작품도 뭐 오감도 1호 13인의 아이가 있어 뭐 이런 작품이나 오감도 2호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올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막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오감도의 오자도요 까마귀 오자거든요. 까마귀. 원래는 조감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세조자.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걸 볼 때 위에서 바라본 그 도면이다라고 해갖고 자기는 까마귀가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너희들보다 좀 높은 단계에 있다. 이런 걸 내포한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상의 날개는 나가 나오고 나의 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거주 공간은 되게 밀집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일장정기 때 집이니까 초라하겠죠. 이 처가 지금 말로 뭐 매춘모입니다. 옛날 말로 뭐 창녀?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는 처의 직업을 잘 몰라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둘이 부부는 부부이지만 나의 방이 따로 있고 처의 방도 따로 있어요. 되게 운 좋게 방이 나뉘어져 있는 거지만 처의 방은 창문이 있어서 햇볕이 들어오고 하지만 뭐 좋은 집은 아니에요. 햇볕도 뭐 오전에만 잠깐. 나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에요. 아내와 나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방의 어떤 선택? 여기에도 달려 있어요. 이 글의 아내에게 나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종속적인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성 관계랑 좀 다른 역전된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내가 뭐 외출을 하거나 집에 없으면 나가 아내 방에 몰래 들어가서 뭐 안에 이것저것 소지품을 만져보고 뭐 돋보기 같은 걸 꺼내가지고 햇볕을 붙여갖고 막 검은 종이를 태워버리고 뭐 나가 안에 화장품 같은 걸 이렇게 딱 들고 냄새 맡아보고 좋아하고 이런 나예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땐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거 변태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가 맞습니다. 사육당하다시피 하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 글의 나가. 처음 시작은 스타트는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상의 날개에서 꼭 유념해 둬야 될 게 5번의 외출에 해당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외출이 이어지는 동안 나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요. 즉 외출이라는 소재가 나의 성장을 돕는 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변해가는 단계가 아까 얘기했듯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렸던 게 한 번에 팍 터트려지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만 다 얘기해 줄게요. 제일 첫 번째 외출은 밤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외출은 정오에 끝나요. 정오에 사이렌을 맞으면서 즉 밤에 익숙했던 사람이 낮에 익숙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변화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 아내에게 사육당하다시피 하던 아무 생각도 없는 페인, 쓰레기 점점점 변화하더니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보면서 우리 부부는 왠지 절름발이 부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날짜 한번 날아보자꾸나 라는 의지를 갖게 돼요. 의지. 사육당하다시피 한 생각이 없는 존재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의지까지도 갖게 되고 돈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던 놈입니다. 아내가 돈을 줬을 때도 그냥 그 돈을 화장실에 버려버리는 마지막 외출 때 티룸에 가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돈을 안 가져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갖고 점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종속적인 관계로 여기에 사육당하다시피 하는 관계였는데 한 3번째인가요? 4번째 외출 여기서 아내가 여태까지 아스피린이라고 줬던 약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라는 약으로 밝혀집니다. 이 아스피린은 그냥 해열제 일종으로 쓰이는 진통제인데요. 아달린은 수면제의 일종이에요. 즉, 이 글의 아내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남자 손님을 받기 위해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걸 먹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첫 번째 외출 전에 그냥 발견했다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 번의 외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중에 절름발이 부부에게까지 나아가는, 아내와 나는 뭔가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는, 아내에 대한 관계를 깊이 있는 사색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 5번의 외출에 표출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날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미쓰고시 백화점, 거기 옥상에서 끝나는데요. 공간도 자기의 밀폐된 방, 다 갇혀있고 막혀있고 이런 공간에만 익숙했던 놈이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인 공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에서 끝난다라는 거. 그것도 침묵을 지키고 조용하고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컴컴한 밤에 외출했던 놈이 마지막 외출에 정오의 사이렌과 함께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팍 터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의 변화를 하나 둘씩 보다 보면요, 일제강점기를 사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때의 지식인의 속성이 조금씩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서술자의 변화에 대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두면서 그대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독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